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잠시 띄워주십시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석열이 조금 있으면 석방될지도 몰라. 왜? 구속기간이 다 됐으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다른 나라는 이렇게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구속기간 제한하고 있는 선진 사법제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사법제도에서 다른 나라는 구속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미국, 독일, 일본 다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게 다 제한이 없습니다. 옴진리교 이 일본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15년간인가 구속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란 외환죄 등의 이 죄인을 6개월 만에 풀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민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법도 내놨고 다른 분들도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예. 결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 구속 제한이 있는 건 벌써 약 195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란죄 윤석열이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법사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예규가 있죠, 대검에. 예, 그렇습니다. 대검 예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부 무죄가 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규 1번. 네. 예, 형종이 바뀌면 항소한다. 징역형인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항소 대검 예규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뒤에 검찰국장님. 예, 형종이 바뀌었어요. 2년 징역형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항소 기준입니까? 대검 예규에 형종이 바뀐다. 구속이 벌금형으로 바뀐다. 항소 기준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사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종이 바뀌었으면 항소 기준입니다. 여러분, 대검이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 등이 검찰이 때린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았어요. 징역형이. 그러니 여러분이 항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가면 항소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찰 또다시 여기서 그 기준을 이번에 혹시나 잘못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네, 좀 유념하겠습니다. 네. 예, 유념이 아니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형종이 바뀌면 항소의 이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검 예규예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김건희 아까 말씀하셨어요. 양잿물도 돈이라면 먹는다? 라고 했는데 저 보세요.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 그리고 디올 옷, 저 재킷, 저 뭡니까 전부 다? 예? 저게 뭡니까 저게? 7,800억은 유동규야 유동규. 유동규하고 김건희 비교해볼까? 자, 여기서 제가 국민께 드립니다. 저 100만 줬을까요? 김건희에겐 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베가 인베스트먼트 저수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김건희가 백 들고 있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저 백 들고 있는 손은 김기현 부인이 준 백이랍니다. 야, 당대표 되려고 백을 줘요? 예? 저게 국힘입니다. 저 당이 국힘당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술시는 몇입니까, 여러분? 5시면 술시랍니다. 윤석열 술시 5시. 장관들은 윤석열이 업무 보고 부르는데 5시 업무 보고 부르면 갈 때 컨디션 사갖고 간답니다. 윤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 받았는데 국민의힘 그렇게 추앙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그렇게 추앙하던 나경원과 윤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 받다가 술 먹고 실려 나왔답니다. 그렇게 국정원에 가서 업무 보고 받고 실려 나왔답니다. 윤석열. 그렇게 국민의힘이 존경하고 추앙에 맞지 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내가 김건희를 나경원이라 했나? 윤석열과 김건희, 여러분 이렇게 여기 어떻게 분노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에게 헬레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련해서 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던 김건희, 그녀는 장관을 모두 다 지휘했는데 그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김건희가 목걸이만 받았겠어요? 백만 받았겠어요? 돈은 다 어디 갔는지 그 저수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네.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무죄가 났는데요. 네. 이게 2년 7개월 말입니다. 김영철 검사, 고형곤 검사, 송경호, 한동훈, 친윤 검사들이 한 불법 별건 수사이고 위법 수집 증거 네네.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2023년 4월에 기소했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무죄가 나도 이것은 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노웅래 의원의 그 지역구가 나중에 201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오늘 이화영 재판 얘기를 같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만 들여다보면 사건에 따라서 이것이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화영 수사한 사람들이 이 친윤 검사들이에요. 똑같은 맥락이고, 아까 이화영 재판이 대통령 공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명예훼손이고요. 오늘 그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위증 사건의 국민 참여 재판 관련해서 증인을 5일 만에 국참을 하려고 보니까 5일 동안 64명의 증인을 검찰이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퇴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국참 재판을 깽판을 친 거예요. 검사들이 그냥 집단 퇴정하면서. 이것은 지난번 18명 검사장 집단 행동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냥 모두 다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수사권, 검찰권 수호 여기에 목매는 검사들이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겁박하고 항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마치 조폭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웅래 전 의원님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나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최근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관련해서 수월구치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당시에 출정과에서 변호인 신분증도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됐다는 건지 그거 다시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변호인들 신분증, 인적사항 확인이 됐는데
그 서울구치소 안에 친윤 그 교도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치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다. 과거에 윤석열 전 그 대통령 관련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특혜 제공한 것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 변호사들 그 변호사법 위반을 했습니다. 이 자유서울 이 구성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법무부에서 지난 5월에 이 구성원이 그 인원수 맞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한 명 더 보충했다가 지금은 다시 2명이라고 해요. 3명 중에. 그러면 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변호사들, 사법부를 조롱하고 극우 세력 내에서 지금 활개를 치는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무법인에 대해서 취소하십시오, 장관님.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정 구성원 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무이 꽤 많습니다. 네. 지금 실태 파악을 했고요. 지금 어쨌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 뭐 중앙지검에도 중앙지검장님 또 징계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여러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인가 취소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변협에서도 징계를 한다고 하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변호사들이 다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조치를 장관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감치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인적사항 저렇게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감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법정 모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 나가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 재판장에 대한 그런 막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감치 재판에서 매뉴얼을 봤더니 법원 매뉴얼에 인적사항 말하지 않으면 사진 촬영이나 지문 채취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은 간단합니다. 집행 대상이 특정되었으면은 그러면 추가적인 신원 확인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사항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재판부가 그 법정 소란 행위를 벌이는 당사자를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 재판을 했고 바로 그 법원 내에 있는 구치감에 있는 교도관에게 바로 집행하도록 지시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장소적인, 상황적인 통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왜 이것이 이제 집행이 안 됐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교도관들 사이에서 소속 문제로 조금 어느 소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혼동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는 재판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재판은 결국 집행을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바로 법무부에서 그걸 앞으로는 이제 집행 대상이 특정되면은 집행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제가 이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법관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서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법관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예. 법원의 인사에 외부가 관여하게 되는 겁니까? 평가의 방법 또 네. 평가의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이제 비율로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우리 김현수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그때 이제 행정처 이제 개편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또 전체 이제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그런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입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모든 법관들이 이제 자기들 인사에 대해서 인사의 가장 기본은 또 어떻게 자기들이 매년 평가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3,300명 정도 되는 법관들이 저희들 1년에만 하더라도 본안 판결만 해도 80만 건이 나오고 또 결정 등을 합치면 한 680만 건 정도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됐습니다. 네, 예. 아까 그 발의된 법안은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법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흐름이 있어요. 자, 아까도 법 집행이 정의롭게 안 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아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의 근본은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 맞고 더 아, 법치국가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를 주장하시고 또 그 법치 집행을 엄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법조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판판이 영장 기각되고 있죠. 직위원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 그 연극놀이 하듯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런 진행자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내란 수계의 변호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기만 합니다. 재판이 핵심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어도 아무런 쟁점 정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재판부하고 확연하게 재판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이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아래에서 자, 변호사들이 난동을 부려요. 법관을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또 올려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처음으로 고발 조치하셨다 하는데 그게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이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이미 국민 눈으로 볼 때도 법치가 안 지켜진다라는 이미 그 하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버린 겁니다. 이미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형편없는 판결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법원에서. 그것이 제2의 내란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상설특검까지 수사가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법관을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장을 하고 난동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최고학부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신분증을 취득하고 이런 분일수록 더 법 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 법치국가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내란을 엄호하는 이 상황이 언론과 국민의힘 당과 기득권을 가진 판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내란범이 저지른 사법정의 파괴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또박또박 끼어드는 것을. 자, 그러면 자, 국민의힘 당 특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나경원도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 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 포기하시겠습니까?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고심입니까? 이게 언론 제목이 뭐가 꿀리는 게 있습니까? 저렇게 놔두니까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내란 특검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미 나경원 의원은 퇴장 명령을 받은 겁니다. 퇴장 명령에 불응하면은 더 나아가서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란,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찾아줘. 퇴거 불응에 대한 조항 찾아줘. 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자, 박성재 전 장관이 박성재 장관에게 김건희 씨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두 분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본 대화 내용을 특검이 수사로 밝혀냈습니다. 또 박성재 장관한테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지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라는 물갈이 인사 배경에도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김건희 씨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보고서는 아마도 24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직후부터 구체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인사 개입,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부 보고 문건도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내부를 샅샅이 감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찰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박성재와 김건희가 유착이 돼 있었는지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감찰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어쨌든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윤 검사들이 법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증거 인멸되기 전에 조속히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뭐 그 헌법 존중 TF가 가동 중에 있고요. 네. 일단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엄정하게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네, 마이크 넣어주세요. 서현교 의원님께. 고마워요, 넣어줘서. 그 법원행정처장님, 예. 윤석열 사건을 지기현 판사에게 꽂아주셨죠? 윤석열 사건을 지기현 판사에게 꽂아주셨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김용현 사건 이제 자, 배당되고 김용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며 꽂아줬어요. 노상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상원 사건에 대해서 요거 관련한 그 김용현 배당한 배경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상원은 왜 중개하지 않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충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여러분이 지정하고 갖다가 꽂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니 벌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사건도 여러분이 갖다 꽂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공하십시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하십시오. 전대협 처장님, 예. 뭐 여러 가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예. 현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인사 평가를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사 평가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물론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건 인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근데 인사를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낸 것 같아요. 지금 법관이 3,500명 됩니까? 3,30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1년에 본안 사건 판결만 해도 80만 건, 그때까지 합치면 680만 건인데 이거를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이를테면 전혀 그 법원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인사 평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 위헌 여부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자꾸 인사 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사 평가를 하시는지 그 좀 관련된 내부 절차 자료 예. 좀 주실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조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돈을 이제 상환하는 거죠. 네. 아니 그 금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신용이란 경제생활하면서 돈을 빌린 후 블라블라 이렇게 써놓고 결국 금융거래에는 신용이 중요한데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 네. 그런데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은행에게 하달된 거 맞지요? 하달된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뭐 하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은행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간에 시중은행에 이런 것을 안내한 것은 맞지요? 안내한 적 없습니다. 안내한 적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신용점수 높은 대출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 뭐 일부 그건 그때 그런 일들이 아니, 발생하는 신용이라는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쌓여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신한, 농협, SC제일, IMB뱅크, IBK 등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고신용 신용 점수 601에서 650점 대출자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은 거 아십니까? 그게 이제 금리라는 게 신용도 아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죠. 아니죠.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신용자입니다. 고신용자한테 이렇게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거 이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온 금융 이야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이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으로 인해서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게 일종의 모럴 해저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중에 대출금리가 얼마나 역전이 되었는지 실태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리로 사실상 시장 경제 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여건 위원장님, 네. 이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뭐 잘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올라왔고 필요하다고 금융위도 동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핀테크 산업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가 이제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그 이제 업권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요. 그 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도입할 때도 100%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0%, 80%, 100% 해갖고 그런 사정까지 다 해서 안정성은 보장하되 업계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업계의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대안으로 그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특히 서민 또 기업인들의 이 금융 부담 이게 굉장히 심각을 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이런 그 지방 경제가 특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예, 이게 예를 들면은 이 PF 대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결돼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악순환, 예, 이게 뭔가 좀 경제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예, 우리 국제사회도 힘들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뭐 이렇게 재정 지출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은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계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쩌면은 국가의 어떤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렇게 정말 꺼져가는 지방의 뒷골목 경제라든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쩌면은 과감하게 이런 어떤 애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위원장님 또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과 그런 뭐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그 경제 혈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뚫려줘야 실물로도 잘 가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쪽도 가고 서민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의 대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적 전환, 두 번째는 포용적 전환, 세 번째는 신뢰금융. 이 세 가지 토대 하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원하는 데 필요한 곳에 적정한 그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적 정책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혁진 위원님. 네.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네. 사실 한두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습니까? 구제한다고? 꽤 많이 공적 자금 투입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네. 계속 이슈가 됐지만은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죠.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70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있는 거로 40, 50조 돈이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해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어찌 보면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걷었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의 소득이 돼가지고 서민들 금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전에도 금융위의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줘요. 근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은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좀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무슨 포용금융의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뭐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그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신동욱 위원님.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우리 금리라든지 통화량 문제 지금 과도하게 풀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2.5%. 네, 미국이 얼마죠? 지금 저기 상당히 한 4%로 알고 4% 정도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장시간 구조적으로 이렇게 역전돼 있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요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뭐 주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계부채 굉장히 많죠 지금. 네. 이 상태로 지금 계속 이 금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는 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총량도 줄이고 수요 공급도 조절하는 환율하고도 지금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도 한미 금리 차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자체로는 결국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 경상수지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 투자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에서 수급에서 이제 환율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구조적으로 지금은 이제 해외로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국민연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서학개미도 많이 나가고 해외 직접 투자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가면서 지금 이제 그런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빚내 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빚내 가지고 달러 바꿔 가지고 해외 투자하고 수학개미들 그 주식 투자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고착화됐지 우리나라 주식으로 그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서민 투자자들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돌아오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금융당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뭐 금리 문제나 이런 거 고민할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몇 년 동안은 지금 통화량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보다 훨씬 많이 늘었죠. 미국 퍼센트로 보면 미국이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예, 훨씬 많이 늘었죠. 그럼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환율 고환율 그냥 그대로 두고 금리 역전된 거 이거 계속 두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 GDP 경상 성장률보다 좀 전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조 경상 GDP라고 그러면 보통 한 100조 정도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한 50조 안으로 이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괜찮다고 굉장히 너무 괜찮지 높죠. 않죠. 그래서 예. 그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면 결국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확장 재정하면서 통화량 자꾸 늘리면 이게 환율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치고 또 어느 순간 금리 충격이 오면 그 빚진 사람들 다 굉장히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되는 그런 상황이 뭐 내년에 올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외환위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뭐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용적 금융정책 좋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경제가 그렇게 정치 구호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회박하시니까 뭐 그런 구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진짜 어느 한순간 박살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설명드리면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잘 올라가야 말씀하신 대로 흐름도 바꾸는 거니까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경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포용적 금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는 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 금융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대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검토 보고를 한 바가 있으므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담배사업법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네네. 사실상 안 고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고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니코틴에 대한 정의 부분도 말씀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소급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이 비용 부담 이런 말씀하셨는데 소급입법 부분은 농약 관련된 법이라든지 유사한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농약관리법 등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소급표 부분? 예, 뭐 그 법률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이 부분은 왜 소급 입법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현재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어떤 제품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니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네. 니코틴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담배하고 똑같은 효과, 특히 이제 마약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지금 사실 유사 니코틴으로 네. 갈아타 갖고 네. 사실상 이것이 마약 유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좀 조건으로 저는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을 우회로 위반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양의 수입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제조일자가 아니라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더니 그럼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법에 구멍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유사 니코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로 조금 법안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 날 사자회의 하셨잖아요. 그 사자회의 환율과 관련해서 네. 누가 하자 그러셨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 지금 어떤 이 연금 구조상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저희도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네. 지금 사자회의 결과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해외 투자 비중이라든지 환해지 기준 조정 유도 같은 거를 하겠다.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아침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좀 법사위에 오실 거 알고선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좀 믿기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청년들의 미래의 이 부담을 청년들에게 지금 외환시장 방어의 부담까지 줄 것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지난번에 6월에 이미 경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의 활용을 했을 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우리가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이용하겠다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네, 의원님, 저희들이 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이 계속 이렇게 쌓아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산 운용을 국내만 못하고 글로벌리 포트폴리오 운영하다 보면 이게 외환 소요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절하 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점 가면은 이 외환 해외 투자를 팔아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또 절상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 좀 지혜롭게 좀 대응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띠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안정적인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우리 환율이 이렇게 막 등락을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니코틴이라는 건요, 니코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사업법은 담배 개념으로 니코틴이 돼야 되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약사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벌써 이 유사 니코틴을 규제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제출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 시점이냐 판매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첫째는 이 담배사업법 시행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과도하게 늘어난 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 시행된 이후에 만든 이 담배하고 그전의 담배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그전의 담배는 유해성 평가를 거쳐야지만 이 담배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 주신 것처럼 이 유사 니코틴은 저희들이 정부가 어떤 툴을 쓰든 이게 마약하고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단지 담배에 관해서는 의원님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신다면은 빨리 이게 이제 기존 담배도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함되는 것이 결국 판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입니다. 예, 유사 니코틴은 다른 법 하면서 이렇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환율과 지금 국민연금이 다 침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잘못하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경고하고요. 이것이 뭐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한테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도 굉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 맡아야 돼요? 제 입으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배석 의원님 발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석 의원님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구인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지방이건 서울이건 재래시장이나 식당이나 경제가 어려운 것 잘 아시죠? 네, 지방이 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지금 내항선, 네, 외항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항선의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이고 외항선은 500만 원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내항선은 주로 도서지방을 다니는 건데 다 같이 바다에서 하는데 외항선은 500만 원이고 내항선은 20만 원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비과세 기준을 좀 내항선도 약 300~400만 원 정도로 균형을 좀 잡아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여러 또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꼭부터 있고요. 해보세요. 네네.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예, 부총리님. 네네. 예, 이제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이 두 분이시죠? 세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총리님 한 분, 부총리로는 두 네, 직위가 두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예, 경제정책 총괄하시고 우리 지금 그런데 다른 총리님이나 다른 부총리님은 우리 직업 공무원 공직자 출신은 아니죠? 네네, 그렇게. 예, 어쩌면은 구윤철 부총리님은 대한민국 지금 그 행정부 공직자들의 어쩌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또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통 정부가 새로 바뀌면 과거에 많은 정부들을 우리가 공직자들이 겪으면서 항상 정권 초에 이제 대단한 이런 개혁을 하죠. 예. 그래서 과거에 뭐 서정쇄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회정화라는 것도 있었고 뭐 창의혁신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은 새 정부의 이제 공직자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또 이런 공직 사회의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새 정부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국민이죠, 국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던 잘못된 관행, 국민을 힘들게 했던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각종 공직자들의 나쁜 행태를 일소하고 뭔가 공직자들을 깨어나게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보다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처벌도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게 이게 보면은 뭔가 목표가 뭐냐? 예. 그동안에 공직사회에 뭔가 활력을 준다는 게 보다는 뭔가 털어보겠다. 예. 심지어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소위 지금 이게 실체도 없는 내란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냐 안 했냐를 갖고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갖고 미리 내란을 단정을 하고 내란의 그 방조, 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그거를 또 필요하다면 그 핸드폰도 다 들여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발 이러한 헌법 존중, 정부역 시진이라는 이런 사실상의 내란몰이하는 이런 TF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걸러줄 분은 바로 구윤철 부총리님 아닙니까? 거기다 요새 또 복종 의무를 없앤다고 그래요. 아니 공직자가 복종하는 게 상관한테 복종하는 건가요? 국민들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 복종 의무를 더 다시 확인해주고 그걸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까? 네? 국민들에게 복종 의무를 어기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이 퍼블릭 서번트라는 것이 공직사의 별명 아닙니까? 네. 공적인 우리 일꾼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그 복종 의무를 없앤다는 것은 도대체 뭐를 위한 복종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요. 이거 정말 헌법 존중 정교신 TF에 대해서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복종,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뭐 공직자가 무엇은 잣대를 갖다 대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금 뭐 그런 조사도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국민, 그다음 헌법, 그다음 법률이 당당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틀어도 그런 게 없으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네. 우선 우선 저 구윤철 기재부 장관님 복종 의무를 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없애면서 이걸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상호간에 이 수직적 군대식 문화를 벗어나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네. 이 상관의 지시를 불법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계엄과 같은 경우에 그냥 따를 게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전부 다 따르거나 대응하거나 협조를 한 것이지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론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직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아래 사람도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려온 관료적 수직적 사회에서 복종 의무를 없애고 토론하도록 한다 이런 이른바 시대의 사조에 맞게끔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부총리께서는 그런 공직 사회가 활발한 민주적 토론 문화로 건강하게 전환되는 것이다를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것은 내란몰이가 아니라 공직 사회가 아까 그 같은 이 12개 부처에 있어서는 내란에 자칫 협조하거나 깊이 참여할 뻔한 것을 확인한 것이죠. 바로 그 경제부총리, 지금의 구장관님 전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란 수계 윤석열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하라,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라, 이런 쪽지를 받고도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위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든지 뭐 스스로 핸드폰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수색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법안 관련해서 대책 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손들었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네. 예. 예. 그 장관님, 네네. 이 담배 사업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공포 후에 시행일을 좀 단축하고 있잖아요. 네. 6개월 4개월로. 4개월 단축했어요. 4개월이면 준비 시간이 충분하겠죠? 예, 뭐 시행령 개정하고 또 준비 시간 감안해서 4개월. 이 법은 그동안 이제 니코틴, 화학 니코틴이나 니코틴 이제 담배 잎 아니고 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담배로 규제가 안 되는 것을 맞습니다. 제조한다든지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네. 이제 세금도 부과하고 이제 이런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해성 여부는 사실 다른 법에서 지금 다뤄질 문제고 네. 그 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약사법하고 그렇죠. 화학물.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담배로 그러니까 포함되는 범위를 늘리고 네. 그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것을 지금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저번 법사위에서 좀 기간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판매로 하면 이제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판매라는 좀 무리한 면이 있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조나 수입할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제 이렇게 네.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 이제 시행일 전에 담배를 막 만들어 놨는데 시행일 이후에 판매하면서 마치 과세가 되니까 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 일자를 지금 표시하겠다는 것이 26조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결정할 수도 없고 비밀로 좀 붙여줘야 되겠죠. 언제 날짜 시행일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여라. 네.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이거는 세금이 부과되는 담배구나. 네. 이거 구별이 된다는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해한 것에 대해서 이제 따로 시행 후에도 검사를 하겠다.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식이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수정한 대로 지금 가결을 하면 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네.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저 기존에 아무래도 뭐 미리 만들어 놔봤자 유해성 검사를 거쳐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이 법 시행 이후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네, 측면도 그런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부분이- 있겠네요.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예, 부총리님. 네. 아까 그 국민연금과 관련된 네. 환율 문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네.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이제 그 급격히 상승하니까 지금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반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거 걱정을 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이제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이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환율 이것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이제 매도를 강요한달까 강제한달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 면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그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도 그렇게 명쾌하게 이게 이게 이래서 이런다 하는 그런 게 좀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큰 틀에서 또 꼭 환율이 뭐 높게 유지가 가는 것이 해외 투자했을 때 그 국민연금의 수익에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제 결국은 연금 운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요하는 데고 그것이 또 국가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의원님, 이 국민연금 자산 운용은 독립성을 가지고 그렇죠. 운영이 되고 예, 예. 있습니다. 단지 예. 이 자산 운용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그 기금운용위원회,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데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하여튼 변수를 이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저희들 기재부 차관이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식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영교 위원님. 예, 그 기재부 장관님 이 담배 네. 그 관련해서 그 유해성 검사를 그동안 그러면 안 하고 판매가 됐나요? 지금은 이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어도 합성 니코틴이 판매되면 예, 유해성 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게 뭐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었습니다. 담배로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합성 니코틴이 왜 담배로 규정이 안 되었던 거죠? 담배 사업법상 담배로 정의가 돼야지만 담배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특혜가 있었던 건가요? 특혜라기보다는 이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도 이 유해성이 그래서 어떻든 지금 담배로 해서 빨리 과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과세보다도 빨리 유해성 검증을 하고 그럼 과세도 유해성 하고. 검증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해성 검증을 하면 되는 네, 건가요? 네. 그게 아니죠.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유해성 검증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 사업법에 따른 유해성 검증은 뭐 그러니까 담배 사업법만이 아니라 네, 네. 모든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쓰고 있고 다 쓰고 그래서 있잖아요. 약사법이라든지 그게 그 화학물질 등록 및 그 평가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자, 했는데 제가 네. 보기에 이렇습니다. 네. 굳이 이게 법률로 안 가도 네. 다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가서 더 유해성 검증을 하게 하되 중요한 건 그러기 전에 해야죠. 그래서 이제 다 저희들이- 빨고 있고 다 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장미 냄새 나고 껌 냄새 나고 네.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걸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해성 검증 법안 통과 언제 시킬 건데요? 빨리 언제 해서 해야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정부랑 이야기하셔서 네. 이건 담배의 일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유해성 검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야지 됩니다. 법안은 법안으로 해서 처벌 조항이 같이 따라가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 담배로 된 이상 유해성 검사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그 합성 니코틴 같은 경우는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그 식약처 중심으로 해서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와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알면서 정말 놀랄 일인데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수입량이 엄청나서 그 120년치, 160년치 벌써 다 사재기 했다 이러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사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재기 하더라도 기존에 만든 거는 다 또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네. 유해성 검사 없이도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로 팔 때 그런 거고 네.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반적인 걸 다 봐야죠.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규제, 규제 없는 재고가 합법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담배로 될 때는 규제가 되지만 담배가 아닌 형태로 다른 형태로 판다면 규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의원님.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네. 이 법의 통과의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해놓고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네. 유해성 니코틴에 관한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남자 담배 업계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지금 오늘은 담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액상 담배 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재기했고 그리고 이들은 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고 그럼 여기서 엄청난 부패가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은 이거 법으로 해서 유해성 검사해야지만 돼요. 담배로 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기재부를 떠나서 네. 우리 정부가 네. 전반적인 걸 다 봐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 봐서 이거에 대한 뒤에 지금 뭐 자료도 주고 그러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 회의 개요해놨으면 네. 기재부가 좀 자료도 가지고 오고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일에 많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고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다 하도록 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네. 담배를 올릴 때 그런 네.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또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수입될 때부터 네. 합성 니코틴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담배세, 오늘 담배 세금으로 왔지만 전반을 살펴보고 네. 뒤에 계신 분들 똑똑하게 계시는데 이거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고액 체납자는 누구고 이 담배로 올리게 되면 1조 3천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상황도 맞는 건지 이들이 다 숨겨서 다른 형태로 가버리면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한번 네. 보고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중면 얘기 지적이 나왔는데요. 담배가 아닌 형태로 재고량이 팔릴 가능성이 높네요. 어떻게 하죠, 그럼? 이게 지금 담배 사업법이 시행이 되면은 네. 기존의 재고부는 유해성 검사를 거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 수. 서영교 아니 네. 그러니까 이 법 통과와 네. 별개로 네. 서영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인트는 네. 담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담배가 아닌 관리가 형태로 사실은 팔리는 것. 체계적으로 위원장님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담배 사업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이걸 빨리 이 제도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안 저희들 들었죠. 입장입니다. 이미 네. 이것은 합성 니코틴 네. 네, 그 니코틴이 아닌 것을 아닌 상태에서 많이 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그 담배 소매점을 통해서 유통을 안 하고 네. 담배가 니코틴이 없고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다른 망으로 네. 판매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유해성은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싱가포르 이 사법 제도를 시찰을 해보니 거기서도 현재 이게 현안으로 대두돼 있어요. 네. 그래서 행위 자체를 소비자가 흡입하는 행위, 액상을 흡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거나 지금 합성 니코틴이든 좀 전에 말씀 유사 니코틴이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이해하겠어요. 네. 지금 그 약사법하고 화평법이 지금 발의돼 있다 네. 개정안이 그 이해했어요. 신속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 동남아 각국이 이 문제로 엄청 그 소가리를 하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니까 신속하게 그 흡입 행위 자체, 액상 흡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소비 안 되는 것이 대량 우리나라에 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네. 이 입법이 늦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소비 행위 자체도 이 단속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습니다. 예, 위원장님이나 우리 서영교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취지를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빨리 규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유해성 그거를 그 법제처하고 상의 좀 해주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액상 흡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네.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이 네네. 있었다. 그 부분은 법제처와 네. 그 정부 내에서 상의 좀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엄청난 재고 물량이 뭐 50년, 100년치가 들어와 있다. 우리한테 담배 사업법 빨리 통과해달라. 압박용으로 쓰실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그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 책이 먼저인 거예요.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할 때 이건 이후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니까 이미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마약 비슷하게 이미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담배 그 소매상을 통해서 안 팔리고 네. 다른 루트로 유통이 돼도 처벌할 법규도 없는 거잖아요. 담배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예, 잠깐 그 환율 회의 하셨다는데 우리 환율이 지금 적정 환율이 얼마로 지금 판단합니까, 정부에서는? 그 적정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제 환율이 아니, 우리 경제를 봤을 때 네. 지금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왜 답변을 못 하죠?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곤란하다고 보시는 거는 분명.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1,400 지금 뭐 60원, 7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로 가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서? 뭐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또 시장 상황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하면은 근데 지금 어쨌든 구조적으로 뭔가 시장 개입을 뭐 조심스러우시겠지만 하지 않으면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대책 회의를 하신 거는 분명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좀 노력. 얼마 이상 되면 우리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부분도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답변 네. 드리기가 어려운 그게 이유는 가이드라인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시다면 그렇고 자 이제 상법 개정안 지금 발의가 됐는데 네. 자사주는 기업이 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경영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에 대해서 이 자사주를 종업원한테 준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목적이 투명하지 않고 오기영 의원, 민주당 오기영 의원이 네.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은 의무 소각하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경영권 방어가 나쁜 겁니까? 아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서 주총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은 보유 가능하도록 아마 그렇게 법안 근데요, 규정인 미국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사주 보유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네. 한 25%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쯤 되는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게 자사주라는 게 정말 기업한테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이 주가 지수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듯이 이렇게 법을 막 바꾸고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주가 지수 5천 만들려고 자사주 소각시키면 주식수 줄어들면 주가 지수 올라간다는 이 논리가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기업이 꼭 그것 때문에 자사주를 꼭 나쁜 의도로만 가지고 있다라고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의원님 그 자사주 같은 경우는 진짜 경영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들에게 주는 목적으로 한다든지 투명하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치면은 지금 아마 제한되는 법안에서도 그런 경우는 보유 가능하기 어쨌든 때문에 1년 물론 뭐 몇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임직원한테 나눠주고 하는 양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자사주를 50% 60%씩 가지고 있는 기업 네. 저는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이 기업 정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는가? 주가 5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 목표를 위해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그 부총리께서도 법을 좀 발의해놨으니까 연내 통과시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 한 번에 걸쳐서 심리적인 효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거 엄청나게 기업한테 부담이 되고 지금 자사주는 뭐 이걸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사주가 좀 악용되는 경우도 좀 일부 있었고 그래서 투명하게 뭐 기업의 경영권 목적이라든지 또 임직원들한테 주는 목적 이렇게 해서 주총을 의결을 거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은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고 만약 그런 식 하지 않고 누구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사주를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는 그런 어떤 이 시장의 불공정한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네.
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구현철 장관님, 법안은 잘 통과됐는데요. 네. 지금 그 장관님을 뵌 기회에 현재의 뭐 경제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러움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련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는 이 소비가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이 네. 위축돼 있고요. 특히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 물가가 비싸니까. 또 이 겨울철에는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니까. 그래서 자영업도 유지하기조차 어렵고요. 또한 이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급적 그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 운용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또 뭐 우리 스스로 이렇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부 정책, 이 조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환율 조작국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서민 경제의 위축이나 경제 여건의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이 서민 경제가 좀 이 겨울철에 빨리 온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네. 또 우리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시행 전에도 그 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유해성 네. 평가를 하도록 해서 네. 또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좀 네. 이렇게 예, 나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사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유해 샘플 조사해서 유해성이 네. 높다고 판단되면은 그 유통을 금지하면서 소각하는 네. 방향도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건강에 위해되는 물질임을 공고를 하고 네, 이 반품을 리콜을 받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네. 소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긴 네. 합니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네. 최대한 저희들이 관계부처 네. 협의해서 유해성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국민의 그 건강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도 어떤 물질이 유해하다, 어떤 그 상품 어디서 수입된 데는 이런 유해 물질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22항까지 20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술봉증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동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벤처투자조합에 부과되던 개별조합에 대한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개인 투자조합 등의 투자 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 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1회,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행하도록 안하하고 벤처 투자회사 등의 연대 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벤처 투자조합의 개별 투자 의무 폐지에 따라 의무 부과 대상이 해당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법문 정비와 인용 조문 조정 등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 분야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 의제 등 공정거래법의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가맹점 등의 중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의 설치 사업 등을 지원 보조하는 경우에는 상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벌칙과 과태료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의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 철강 인증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세 감면 또는 고용유지 지원금 교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철강산업 분야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누락된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제명 등 법문의 폐광지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심사되는 광업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위해 광부의 날 지정과 관련된 조문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3항, 4항, 6항, 7항, 9항, 10항, 13항, 15항, 17항, 19항 등 10건은 경미한 작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8항, 11항, 18항, 20항 등 4건은 체계작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지역 석유화학 철강업계 간담회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혁진 위원님. 네, 총기부 장관님. 네. 지금 법안 중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각종 등록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충격이 아무래도 중소상공인들, 그 중에서도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부처 차원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도 대규모로 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배달앱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온라인을 통한 유통체계들이 거의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정부가 공공배달앱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제도 개선하고 사실은 공공배달앱의 연동성을 높이는 거는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중기부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우려가 있고, 지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신한은행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공공배달업이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전국화하는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행안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역할도 하고 하니 지역의 그 상호금융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협,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해서라도 공공배달앱을 지금 신속하게 개발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공공배달앱에서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람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소비자 유인도 되고 이 정도 조치는 해야지만 소상공인이 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응 체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더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좀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는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게 정부 지원이 있어도 대응 투자들을 중소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응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들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연간 요즘에도 한 300건 이상의 기술 탈취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발굴한 기술들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법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구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본 의원도 관련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중기부가 좀 도전적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두 가지 모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계속 이제 국감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개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공배달 앱 관련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사실 이걸 온누리 상품권으로 쓴다면 또다시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그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랑 연결해서 좀 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달 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공공배달 앱을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좀 이게 공공에서 공공배달 앱을 개발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배달 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상생 페이백 하면서 1,400만 다운로드가 생기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관계부처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리되면 좀 의원실에도 또 협의 드리고 의원님들 워낙 관심 많으신 사항이라서 관련된 부분들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 기술혁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기술 탈취 관련된 법 통과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온누리 상품권하고 기술혁신, 기술 탈취 관련된 부분에 말씀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원님들 관심 주셔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곧 아마 이제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부분들 논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좀 관심 많이 가져서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사실 이 부분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공정이랑 그다음에 지식재산처랑 공동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까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위에서는 제가 봐도 개발해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 기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중기부 장관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요. 네네. 대전에 소진공이 이전하면서 그 대전에 큰 건물이 텅 비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변의 상권이 다 무너졌다. 네.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절차로 왜 이사가 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 좀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 보고해드려야 되는지 이제 좀 지난번에 주셔서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상인들이 큰 건물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던 건물이 갑자기 급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있던 지역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렇죠? 대전시 이제 원래 대전에 있던 거. 네, 원래 대전에 예. 있던 것이 유성으로 옮겨가면서 네. 그 이사장이 있던 곳으로 지역구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은 완전히 슬럼화되고
그리고 상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보기엔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는 이제 저희들에게까지 찾아오게 돼서 알게 되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가 왜 그 소상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걸 귀담아 안 듣는지 아마 못 들었을 수 있는데 네. 좀 현장에서 예, 예. 현장 얘기도 듣고 네. 곳곳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좀 열려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예. 주셔서 체크해보고 있고요. 예. 저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런 자세가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도 여기 봉제업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봉제 하라면 하시겠어요, 앞으로? 저 말씀. 네. 봉제산업 사양산업이죠? 지금 현재 사양 산업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젊은 디자이너들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사양산업이긴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분들이 봉제고 그 역량은 엄청나거든요. 사실 디올 백보다 샤넬 백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만들 수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로 가고 돈의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라벨갈이 합니다. 중국 물건 들어와서 여기서 라벨을 붙여가지고 판매한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봉제를 위한 예산 이번에 그 예결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요만큼입니다. 그들이 냈던 세금에 비하면. 그래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벨갈이 금지법, 그 다음에 봉제산업진흥법이 있더라고요. 제정했는데 봉제산업진흥법. 그러니까 패션 봉제산업진흥법이죠. 패션, 브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부자가 루이비통이에요. 봉제업체. 그렇잖아요. 샤넬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애쓴 만큼 될 수 있게 좀 모아주십시오. 예산도 좀 찾아주시고 기도 기울여주시고 한번 만나주십시오. 이때 있는 분들이 주가서 한번 만나주십시오. 갈수록 해가 갈수록 숫자도 줄어들고 해가 갈수록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이 젊은 분들과 같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도와주고 만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바지 가지고 100년 공인 되신 어르신 뵀는데 이제 아카데미도 만드시고 젊은이들 기르고 이런 일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또 새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디자이너들이 그 패션 공장들하고 묶어서 새로 나타나는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보이고 이게 온라인 수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뷰티 이후에 온라인 그 글로벌 플랫폼들이 K 셀렉션을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고 있다 해서 저희가 상품 기획을 좀 같이 하자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고 내용들 더 체크해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드러내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신동욱 위원님. 한성숙 장관님, 제가 요 질문은요, 사실은 다음에 우리가 복지부 장관님 나왔을 때 토론할 거를 좀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좀 연결해서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약사법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솔루션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약을 조제를 하면 대부분 그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는 그 병원에 특화된 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대면 진료를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약이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약이 없을 때는 일종의 약 도매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우리 벤처기업이 이제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도매상을 하면 무슨 그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고 담합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저는 이게 뭐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 반대 법안이 올라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요. 뭐가 제일 우리나라하고 딱 공항에 내리면 느끼세요, 우리 장관님. 왜냐하면 벤처기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버예요. 택시 타는 거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정말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인데 국민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방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가 정말 오래 장애로 남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는. 뭐 편의성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령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의사수 작년에 우리가 늘리려고 해봤더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의 발달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추세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못 사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비대면 진료도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혁신기업에 종사하신 우리 한성수 장관님 입장에서 저는 뭐 이 업체가 뭘 하려고 하고 또 누가 왜 이거를 법을 만들어서까지 방해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도 비대면 진료를 지난번 코로나 때 해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약을 살 수가 없으면 이 앱을 통해서 약을 어디에 파는지 이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제2의 타다금지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벤처기업 장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복지부 장관님께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에 나오시면. 예. 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혁신이 일어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업계들과 그리고 새로 나오는 쪽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굉장히 본인들의 이 사업과 그리고 생계가 걸린 부분이고 또 다른 혁신을 하는 기업들도 또 그 부분에 문제들이 있는 거여서 좀 관련 업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플랫폼 업계에 있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플랫폼 업계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배달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말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나타나는 스타트업들에게 어떤 규제가 되는 부분도 기존에 지금 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토론도 유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 열려서 좀 말씀 주시면 그 부분들이 더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관님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편의 정진에 도움이 되는지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문차관님. 예. 예, 그 22항 철강산업 특별법안. 예, 이거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왔던 우리 철강산업, 예, 그리고 또 지방의 철강 도시들이 요즘 뭐 중국의 저가 이런 공세라든가 또 우리 수요 감축, 수요가 줄고 이래서 많이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 법안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모종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특별 법안 만들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뭐 좀 우리 철강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나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가중되어 있어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우선 이 법이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는 시급하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와 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가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거를 또 효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최대한 뭐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가격도 좋으면서도 성능, 질이 좋은 철강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철강사 발전의 비결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기타 경쟁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저는 사실 이제 수요를 또 진작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어쩌면 철강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건설업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방 경제, 특히 철강 도시들 정말 지금 삭막해지고, 예. 그 또 연관된 다른 산업까지도 같이 2차, 3차 악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이 어떤 기득권도 어떠한 규제도 사실은 우리가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보다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근데 여기에 이거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노동계 인사가 애초에 우리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회 없었는데 이 당초 안에 없던 게 갑자기 이게 끼어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노동계 인사가 꼭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임위에서 예. 법안 소위를 하면서 들어갔나요?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좋아요.